여러분, 역사를 뒤흔든 거대한 전환점들 있잖아요. 제국이 흥하고 망하거나 세계 경제의 중심이 확 바뀌는 그런 사건들 말이에요. 대체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보통은 위대한 영웅이나 거대한 전쟁, 아니면 산업혁명 같은 걸 떠올리죠. 근데요, 이 모든 것 뒤에는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던 진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물류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한 나라를 세계 최강으로 만드는 진짜 힘은 뭘까요? 막강한 군사력일까요? 아니면 압도적인 생산력? 물론 둘 다 엄청 중요하죠. 하지만 역사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정답은 아주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계의 공장으로만 알았던 대영 제국의 진짜 힘이 사실은 물건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건을 실어 나르는 능력, 그러니까 세계의 운반자 역할에서 나왔다는 거죠. 물류를 장악하는 자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해 왔는지 그 놀라운 역사의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어떻게 이 물류 통제라는 게 경제 패권, 나아가 세계 지배로까지 이어지는지 그 승리의 공식을 한번 뜯어보죠. 공식은 아주 명쾌합니다. 물자의 흐름을 통제하면 돈의 흐름을 지배하게 되죠. 이게 바로 경제 패권이고요. 그리고 그 막대한 돈은 자연스럽게 군사적 우위와 문화적 영향력으로 뻗어나갑니다. 고대 로마부터 현대까지 역사의 승자들은 신기할 정도로 이 공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자, 이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거든요. 우리는 보통 로마가 스스로 위대한 제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포에니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미 지중해를 꽉 잡고 있던 카르타고의 이 정교한 해상 물류망을 부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로마는 이미 잘 닦여준 고속도로 위에서 제국이라는 자동차를 출발시킬 수 있었던 셈이죠. 이제 역사의 흐름이 아주 극적으로 바뀌는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천 년간 세계의 중심이었던 지중해가 힘을 잃고 왜 갑자기 저 멀리 북쪽의 발트해가 새로운 심장으로 떠올랐을까요? 이 표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히 날씨나 문화 차이가 아니었어요. 바로 숲, 에너지, 그리고 선박. 이 세 가지 핵심 자원의 근본적인 환경 차이가 유럽 대륙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문명의 요람이었던 지중해는 수천 년 동안 개발을 거듭한 끝에 배를 만들 나무도 땔감도 거의 바닥나고 있었어요. 반면에 아직 사람 손이 덜 닿은 북유럽 발트해 연안은 그야말로 울창한 숲, 즉 무한한 자원의 보고였죠. 결국 부와 권력의 중심이 자원이 고갈된 남쪽에서 풍요로운 북쪽으로 옮겨간 건 어쩌면 필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북쪽의 물류 이점을 가장 먼저 간파하고 제대로 활용해서 세계 최초의 진정한 패권 국가로 떠오른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16세기 유럽은 인구가 폭발하면서 끔찍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네덜란드가 유럽 최대 곡창지대였던 폴란드의 값싼 곡물을 발트해를 통해 싹 실어와서 유럽 전역에 되팔기 시작합니다. 유럽 대륙의 생명줄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장악한 거죠. 네덜란드 사람들 스스로가 이 발트해 무역을 어머니 무역이라고 불렀을 정도니까요. 얼마나 확실한 돈벌이였는지 알 수 있죠. 여기서 패권 국가라는 개념을 확실히 짚고 가야 합니다. 이건 그냥 군사 강국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세계 경제 판을 짜고 그 게임의 규칙 자체를 정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허락 없이는 유럽 어떤 나라도 곡물이나 목재를 구할 수 없었으니 그야말로 최초의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당시 네덜란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17세기 중반 유럽 전체 상선단의 무려 60%를 네덜란드가 차지했어요. 나머지 유럽 국가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았죠. 그야말로 유럽의 모든 물건이 암스테르담을 거쳐야만 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패권은 없죠. 네덜란드가 이 황금기를 누리는 동안 바로 옆 섬나라 영국이 그 성공 비결을 아주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왕관을 빼앗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이 항해법이었습니다.
정말 교묘하고 집요한 전략이었죠. 쉽게 말해서 영국이랑 관련된 모든 무역에서 네덜란드 배는 아예 못 들어오게 원천 차단해버린 겁니다. 중상주의의 끝판왕 같은 이 법은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마저 역사상 가장 현명한 정책이었다고 극찬할 정도였어요. 자, 이 그래프는 정말 놀라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영국의 무역 수지는 200년 내내 거의 항상 적자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의 진짜 부는 바로 여기 19세기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 해운 수입에서 나왔습니다. 증기선을 앞세워서 전 세계의 배송을 도맡아 하면서 돈을 번 거죠. 그렇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영국이 패권국가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산업혁명으로 세계의 공장이 되어서가 아니라 물류를 장악해서 세계의 운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산이 아니라 운송을 지배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물류 통제라는 패턴이 어떻게 역사를 일관되게 관통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죠. 19세기가 되면서 기술이 이 흐름을 엄청나게 가속화시킵니다. 빠르고 정확한 증기선, 아시아와 유럽을 쭉 잇는 수에즈 운하, 그리고 항구와 내륙을 연결하는 철도.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운송 비용은 말도 안 되게 떨어졌고 전 세계는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묶이게 됩니다. 런던과 뭄바이의 면화 가격 차이가 50년 만에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이야말로 현대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혈관이죠. 이 보이지 않는 물류의 흐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경제의 명운을 쥐고 있는 겁니다. 결국 고대 페니키아 상인들부터 대영 제국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주인공은 언제나 물건의 흐름을 지배하는 자였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은 어떤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발밑에 이 공급망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반도체, 에너지, 데이터 같은 21세기의 핵심 물자들이 흐르는 이 보이지 않는 길들, 지금은 누가 통제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통제력을 바탕으로 미래 세계의 규칙을 정하게 될 다음 패권 국가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